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와서 감사드리고, 이제 아프리카가 숲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이 지나면은 이제 숲 트리머로서 679 스포츠도 많이 봐주시고요.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좀 이따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다저스가 OPS가 0.7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빠따 분위기가 원래 정규 시즌에 비해서는 아쉽다고 했는데 괜찮아지고 있고, 매치가 아마 유일한 0.7이 넘는 팀이었는데 다저스한테 무득점으로 일관을 하면서 조금 떨어졌고, 불펜 방어 같은 거 보면 다저스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정규 시즌에도 뭐 아주 나쁜 수치는 아니었지만은 포스트 시즌 들어가지고 다저스의 불펜들이 힘을 굉장히 잘 내주고 있거든요. 오늘 또 다저스가 불펜 데이를 돌리기 때문에 좀 탄력을 받는 부분일 것 같고, 매치는 반대로 선발 투수들을 불펜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불펜 애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도 이렇게 불펜 방어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걱정스러운 편이고, 양 팀에서 잘 치고 있는 애들은 뭐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나 무키 베츠, 피트 알론소, 마크 비엔토스, 프란시스코 린도어 이런 친구들이 있고, 빠따 자체는 매치가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쭉 좀 어메이징 매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저스 상대로는 조금 침묵을 했네요, 어제. 그리고 양키스는 얘네들도 정규 시즌에 비해서 OPS가 아쉽기는 하다. 반면에 불펜이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불펜이 아예 실점이 없어요. 클리블랜드는 여전히 이런 빠따는 실망스러운데, 또 반대로 불펜이 정규 시즌보다도 안 좋아요, 지금. 물론 많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글쎄 포스트 시즌에서 생각보다 클리블랜드 불펜이 힘을 내주지는 못하네. 그리고 둘 다 이렇게 좀 잘 치는 애들은 있습니다. 스탠튼이 OPS가 되게 좋고요. 글레이버 토레스 말고는 양키스에서 다른 친구들은 조금 부진한 편에 있다. 근데 아무래도 양키스가 좀 스타 군단이기 때문에 뭐 버드고라든지 저지라든지 이런 친구들 조금 더 힘을 내줄만 하겠죠. 반대로 이제 클벨 같은 경우는 스티븐 콴만 잘 치고, 레인 토마스가 저번에 말홈런 통해가지고 OPS가 엄청 뛰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좋지는 못했었고, 브라이언 로키오라든지 뭐 데이비드 프라이 이런 친구들이 좀 힘을 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경기는 일단 다저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불펜 데이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샌디에고와의 4차전 때도 불펜을 8명이나 썼거든요. 원래는 랜덤 넥을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랜덤 넥을 마무리로 쓰고 그 전에 7명을 전부 다 불펜으로 채웠습니다. 근데 그날 아예 무실점이었었거든요. 다저스가 불펜을 8명이나 쓰고도 무실점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선발진이 좀 불안해. 제 생각에는 이게 뷰러를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뷰러를 안 쓰는 거 보니까 좀 불펜 데이를 믿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저스가 지금 정규 선발진, 어제 잘했던 플레어티라든지 야마모토 이런 애들밖에 좀 안 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매치도 머나야가 나오는데요. 머나야도 기록이 괜찮습니다. 일단은 올 시즌 후반기쯤 11경기 동안 2.63에 달하고, 특히 이닝 히팅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경기 때 조금 안 좋았지만은 포스트 시즌 들어가지고 2경기 모두 다 5이닝이랑 7이닝인가 해주면서 2경기 동안 3실점밖에 없었어요. 머나야도 원래 포스트 시즌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은 이번에는 아무래도 폼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꽤나 잘해주고 있는데, 통상 이제 다저스전 155타석이나 상대를 했는데 피안 타율이 꽤나 높고 피장 타율도 꽤나 높아가지고, 오늘 머나야는 글쎄 상대 전적은 안 좋아요. 하지만 폼이 워낙에 좋았다는 것들, 이런 거는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내일 뭐 사실 매치는 우한 상대로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 다저스는 평소에 좌완 상대로서 정규 시즌 내내 좋았던 편이었었고요. 반면에 매치 같은 경우는 아마 내일 좌완 우한 엄청 많이 만날 테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게 매치가 머나야는 괜찮은데 불펜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 그게 조금 걱정스럽죠. 어제 이제 뭐 데이비드 피터슨도 그렇고 센가도 그렇고 많이들 털렸었는데, 게임이 길어질수록 다저스가 유리한 부분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 하나, 이거 다저스가 지금 샌디에고와의 마지막 경기들을 전부 다 무실점으로 막았고, 이번에 매치전도 무실점으로 막았기 때문에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33이닝 동안 무실점 중이거든요. 이것도 그 이제 볼티모어가 옛날 1960년대에 33이닝 무실점을 한 적이 있대요. 그거랑 타이 기록이라고 하는데, 무튼 그 기록들을 스스로 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머나야도 조금 높이는 칠게요. 포스트 시즌에서 괜찮았기 때문에, 다 달라진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머나야도 좋게 보고, 다저스의 불펜진 지금 상당히 견고하다. 베시아가 아마 이제 부상으로 조금 내려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구위가 미친 코팩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 에이스는 트레이덴이라고 봐야겠죠. 다저스의 불펜진도 훌륭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다저스 승사이드라든지 뭐 언더 이런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키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도 있는데, 일단은 뭐 로돈 올 시즌 내내 좀 오락가락이 심했었어요. 작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어. 체인지업 같은 것들도 섞으면서 구종의 다각화 이런 것들로 조금 나아지는 순간도 있었는데, 올 시즌 내내 조금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 안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가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도나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적힌 것 중에 1회랑 7회부터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로돈이 이제 통산 기록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닝별로 OPS 같은 게 어땠냐거든요. 근데 로돈은 통산으로 봤을 때 1회 때 OPS가 조금 높아요. 이거는 통산 수치인데 올 시즌만 보면은 1회에만 OPS가 869로 좀 얻어맞은 편입니다. 근데 뭐 2, 3, 4, 뭐 4회도 조금 안 좋네요. 어쨌든 이제 6회 전까지는 잘 막아. 1회만 고전하고 1회를 잘 넘기면은 6회까지는 잘 버텨주는 스타일인데 7회부터는 급격하게 받기 시작을 한다. 이게 통산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의 선수가 많이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오늘 로돈이 1회만 잘 버티는다면은 또 한번 6회까지 잘 버텨줄 만도 하지 않나. 일단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드네요. 원래 좀 그런 선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알렉스 콥도 저번에 한번 나와가지고 3이닝 2실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클리블랜드가 원래 이제 불펜은 훌륭하지만은 이제 선발 마운드도 좋은 편인데 지금 부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드라든지 알렉스 콥, 바이비 이런 애들 꺼내 쓰고 있는데 바이비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 클블 에이스지만은 2년타 투수고 알렉스 콥도 이번 시즌 중간에 영입됐잖아요. 보이드나 콥이나 이런 애들을 선발로 쓰고 있는 만큼 클리블랜드가 믿을만한 선발이 사실 좀 없다는 거.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클리블랜드가 정규 시즌 이 후반기도 그렇고 전체로 봐도 그렇고 불펜 방어율이 전체 1등 수준이었는데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는 사실 이거보다 더 방어율이 떨어져 있다. 반면에 양키스는 지금 불펜진들이 방어율이 0.00입니다. 아직까지 불펜 구간에서 실점이 없는 팀이어가지고 물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양키스가 모든 면에서 저는 우위에 있다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일단 뭐 알렉스 콥은 양키스한테 288 정도로 안 좋은 편이었다. 볼넷 높게 주는 편이고 피장탈도 높은 편이고 반대로 로도는 클리블랜드 애들한테 기본적으로 뭐 상대 전적이 괜찮습니다. 피장탈도 높지는 않은 편이고 이래가지고 봤을 때는 로돈이 시즌 막바지에도 그랬었고 나쁘진 않아. 하지만 저번에 한번 포트 시즌에서 3.2이닝 동안 4실점 했던 거 이런 아쉬움은 있는데 클리블랜드 빠따가 좋지는 못해요. 아까 잠깐 봤지만은 저는 로돈이 1회만 잘 견딘다면은 무난한 경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알렉스 콥은 걱정스럽죠. 커리어 내내 이제 좀 홈보다는 원정에서 많이 약했습니다. 작년에 뭐 샘프에 있을 때도 그랬었고 옛날에 뭐 템파베이라든지 그런 팀에 있을 때도 맨날 홈에서는 잘하는데 원정에서는 방어율이 좀 많이 좀 변화가 심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도 저는 좀 콥이라면 고전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양키스의 오바 쪽으로 볼게요. 지금 양키스가 플레이오프 오니까 플레이홈즈가 정규 시즌에는 조금 오락가락했는데 지금 되게 잘 막아주고 있고 원래 작년에 루크 위버도 신시내티에서 진짜 리그 최악의 선발이었는데 양키스로 이적한 이후에는 불펜으로 나서 꽤나 잘했거든요. 그런 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올 시즌 내내 잘했죠 루크 위버는. 그래서 저는 일단 양키스 승 쪽으로 보고 일단 콥이 걱정스럽고 로돈도 뭐 1회뿐만 아니라 포스트시즌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지라 저는 오바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7.5면은 자, 조지아 대 알바니아 경기인데 일단 조지아는 저는 저번에도 그렇고 여기다 놨었습니다. B티어가 돼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겠다. 알바니아는 여기 놨는데 사실 이거는 좀 유로에서의 내용이 조금 포함된 거예요. 유로에서 조지아는 되게 좀 충격적인 경기력이었었죠. 특히나 이런 속도감에 있는 역습 축구 그걸로 아주 많이 좀 각인을 시켰었고 알바니아는 예선에서 되게 잘했는데 본선 가니까 너무 센 팀들 만나가지고 사실 맥을 못 쳤다. 네이션스 리그로 돌아와가지고 사실 뭐 좋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지아라든지 홈에서 조지아한테 패배하기도 하고 체코 원정 가서도 무기력하게 졌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알바니아는 저는 조지아랑은 지금 현재 약간 차이는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조지아가 2021년에 윌리 사뉴얼 감독을 선임한 이후에 확 달라졌었다. 그 전까지는 재능들은 조금 있어도 별로 경쟁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조지아 감독을 이제 사뉴얼이 맡으면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유로 본선에서도 인상적인 팀으로 거듭났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아쉬웠는데 그날은 우크라이나전은 공격수들이 탐욕도 많이 심했었던 것 같고 이게 수비 쪽에서 중원으로 볼 전개가 잘 안 됐었어요. 잘하는 팀들을 보면은 수비나 뭐 이렇게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다음에 그거를 소유권으로 딱 안정감 있게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뻗어나가는 능력들 이런 게 중요한데 조지아는 역습팀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부스케츠라든지 뭐 피르로라든지 이런 아주 우수한 그 레지스타가 있는 팀들은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아무래도 조지아라는 팀 수준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저는 이렇게 좀 볼을 뺏어온 다음에 그거를 오롯이 우리 거로 만들고 딱딱딱 패스 플레이를 딱 원활하게 진행하는 거 그거를 소유권 안정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볼을 뺏은 다음에도 전방으로 원활하게 못 나갔다.
거다.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압박을 고전을 조금 한 거였었고,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보다 알바니아는 조금 내려앉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조지아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홈에서 그 스페인한테 7대1로 개털렸던 바가 있었는데, 뭐 윌리사뇨 감독 선임 이후에 초반에는 홈에서도 좋지는 않았지만은 이후로 이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지아가 홈에서는 9승 4무 1패로 스페인전에 한번 고전한 거 말고는 매우 강했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조지아의 홈도 저는 꽤나 좋게 보이는데, 알바니아가 이제 좀 그런 팀이라고 했었죠. 미니 이탈리아다. 그 이탈리아 출신의 레아 감독이 오랫동안 팀을 이끌었었고, 선수단에도 이제 바로 옆 나라의 이탈리아의 세리에아나 세리에 B 출신들이 많다. 공격 재능이 좀 모자란 편이고 중원이나 수비 쪽이 튼튼한 편이어갖고 내려앉는 축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견실한 팀이어가지고 예선에서 폴란드나 체코를 제치고 1위로 갔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본선에서 너무 상대들이 강했었다고 했었고, 9월달에 맞대결에서도 홈에서 0대1로 졌었고, 요즘에 흐름이 좀 꺾인 상태예요. 개인적으로 이건 저는 알바니아가 선전할 가능성보다는 조지아의 기세를 높이 치기도 하고, 알바니아기 때문에 오바는 애매한데, 저는 조지아의 승에다가 뭐 마인이나 햄묘 같은 거 이게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대 슬로바키아. 일단 슬로바키아는 저는 여기다 놨네요. 슬로바키아는 B티어에서 두 번째 단계. 아무래도 유로 본선 갔기 때문에 그렇고, 아제르바이잔은 여기 있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근데 이것도 어제 경기가 조금 오마주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제 이제 카자흐스탄 경기가 있었잖아요. 카자흐스탄이랑 슬로베니아 경기를 했는데,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먼 원정거리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유럽에서 원정거리가 먼 팀이 아제르바이잔이거든요. 뭐 어제 슬로베니아는 비교적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나름대로 잘 싸웠습니다. 승리도 챙겨가기도 하고, 전 슬로바키아나 슬로베니아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만한 선수들은 슬로베니아보다는 슬로바키아가 많기는 해요. 나는 아제르바이잔이 홈이라는 거 말고는 별 이점은 없는 것 같아. 이번에 예선에서, 유로 예선에서 아제르바이잔이 홈에서는요, 스웨덴이나 벨기에 이런 팀들도 고전을 많이 했어. 벨기에나 오스트리아가 전부 다 1대0으로 신승을 하고, 홈에서 스웨덴은 3대0으로 좀 잡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카자흐스탄도 잡고 벨로루시도 잡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홈 아제르바이잔이 꽤나 빡센 곳이기는 해. 근데 이제 직전 경기 때 아제르바이잔이 에스토니아 원정 갔잖아요. 근데 그때 경기를 보니까 경기력이 좀 많이 개판이더라고. 홈이라는 거 말고 난 진짜 장점이 없어 보여. 개인적으로 슬로바키아는 아제르바이잔이 이길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벨기에나 스웨덴 이렇게 예선 때 힘들게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좋은 팀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됐었고, 슬로바키아는 이번에 홈에서 아제르바이잔을 2대0으로 좀 제압하긴 했었습니다. 경기력도 차이도 컸었고, 본선에서 단단함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슬로바키아는 제가 여러 차례 뭐 로보트카라든지 슈크리니아르라든지 두다 괜찮은 애들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비교적 슬로바키아도 공격진이 아쉬운 팀이기는 해요. 그래도 최근에 뭐 분위기라든지 스쿼드 밸류 차이, 체급 여러 가지 면에서 슬로바키아가 월등하다고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스웨덴한테 슬로바키아가 홈에서 2골이나 끌려가다가 이거를 또 역전인가? 하여튼 무승부인가 그렇게까지 해냈었습니다. 괄목할 부분인 것 같고, 어제 슬로베니아가 카자흐스탄 이긴 게 생각이 난다. 걔네들보다도 오히려 체급차는 더 큰 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슬로바키아 쪽을 좋게 볼게요. 슬로바키아의 승배당이 사실 좀 별로여가지고, 근데 슬로바키아가 이기더라도 큰 점수 차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저는 뭐 햄무도 한번 생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니아 대 헝가리 경기 한번 해볼게요. 둘 다 여기쯤에 있네요. 보스니아는 저는 B티어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 놨고, 헝가리는 A티어에서 조금 하위 단계에 놨는데, 요즘 분위기가 둘 다 안 좋아요. 다른 날보다 이제 좀 보스니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독일한테 2대1로 석패를 했거든요, 홈에서. 오늘도 홈이긴 한데, 근데 이게 독일이 너무 애들이 많이 빠져있다. 귄도간이나 토니 크루스, 중원의 핵심들이 전부 다 은퇴를 한 것도 그렇고, 전방에 이제 하베르츠도 없었었고, 무시알라, 송곳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없었다. 그래서 독일이 좀 박스 타격이 원활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날 운다프도 골도 많이 넣고 이랬었는데, 사실 뭐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된 것도 있었고, 페널티킥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도 그렇고, 독일이 아쉬울 만한 경기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보스니아가 뭐 2대1로 잘 버틴 편입니다. 에딘 제코의 헤딩골도 있기도 했었고요. 보스니아가 저번에 네덜란드한테 2골 넣고 5대2로 패배한 것도 있긴 한데, 한창 진짜 노답일 때보다는 살짝 올라온 것 같기는 해. 하지만 뭐 경기 운영은 좋지는 못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헝가리, 홈에서 네덜란드 상대로 점유율이 25대 75까지 밀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헝가리는 세트피스라든지 소보슬라이의 이제 빠따 한방 이런 거 말고는 원활한 공격 루트가 안 보인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살라이의 한 골, 그거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간만에 이제 헝가리다운 모습, 본인들보다 조금 강호 상대로 헝가리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 튼튼한 수비. 비록 이제 네덜란드가 한 명 퇴장당했는데도 둠프리스의 헤딩골로 경기는 1대1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잘 버티는 능력들 그런 거는 보여준 것 같고 아까 말했다시피 헝가리는 이런 뽀록골 말고는 공격 루트가 별로 안 보였었거든요. 강팀 상대로 버티기는 잘해도 약팀을 확실히 조지는 능력은 부족하다. 이게 또 헝가리의 색깔이기 때문에 무승부라든지 언더 아무래도 헝가리가 원정인 게 조금 꺼림칙하죠. 헝가리가 아무래도 좀 우세하긴 한데 배당 대비 승리가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 정도로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아이슬란드 대 터키 경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여기다 놨네요, 저는. 그리고 터키는 여기. 터키 조금 올라갔습니다. 터키는 여기다 놨고 아이슬란드는 여기다 놨는데 오늘 아이슬란드가 홈이기는 합니다. 지금 뭐 터키가 얼마 전에 이제 일디즈라든지 아크긴, 귓레르, 악티콜로 되게 좀 공격진에 좀 유망한 선수들이 엄청 많아. 나이도 젊은 편들이고. 근데 그날 이제 해결사의 노릇을 했던 거는 일드름이었었거든요. 좀 많았던 찬스 치고도 터키가 되게 안 풀렸던 경기였는데 차라놀루가 이제 안으로 꼽아주는 엔트리 패스 넣고 일드름의 절묘한 슛이 그거를 카베치가 리바운드 골로 신승을 했다. 일드름이 어려운 슈팅 그런 각도였는데 잘 만들어줬던 거 그걸로 겨우겨우 1대0 승리를 했었고 홈인데도 되게 어려운 승리였었거든요. 일단 터키는 어린 선수들이 많고 확실히 좀 검증된 선수가 차라놀루 말고는 사실 좀 없다고 봐야 되기는 하죠. 그런 게 보였던 몬테네그로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이제 아이슬란드는 웨일즈한테 일찌감치 2골이나 실점하고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회복해내는 거 2대2까지 아마 비겼던 것 같습니다. 회복해내는 게 좀 괜찮게 봤다. 아무래도 볼 자체는 터키가 잘 차는 팀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이슬란드의 피지컬 우세 이것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긴 하다. 상대 전적 같은 거 보면은 얘네들이 2010년도에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이때가 아이슬란드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었죠. 특히 이제 아이슬란드가 홈에서는 전승한 부분들, 원정에서도 잡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과거로부터 이렇게 홈에서는 터키한테 진 적이 없었다. 한 6승 1무 정도 이렇게 보이기는 하네요. 분명 이제 가까운 유로에서 아이슬란드는 탈락을 했고 터키는 본선에서 8강까지 가는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이런 상대전적이나 아이슬란드도 조금 안 좋았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이 경기 일단 무승부 보도록 하고 아이슬란드가 홈인데 이렇게까지 프렘 배당이 괜찮으면 저는 프렘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터키도 직전 경기 때 분명 좀 공격적으로 임하긴 했지만은 결정짓지는 못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다른 거보다 그냥 홈에서 터키한테 진 적이 없다 이게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웨일즈 대 몬테네그로 경기 웨일즈는 여기다 놨고요. 그리고 몬테네그로는 조금 아래 C티어에 있습니다. C티어. 이게 몬테네그로가 그 이제 유고 연방이 과거에 볼을 굉장히 잘 차는 나라였는데 유고에서 이렇게 찢어진 나라들 가운데 이 두각을 못 드러내고 있는 팀이에요. 그 월드컵이나 유로에 진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고 연방이 시즌 이후로는. 반면에 웨일즈는 뭐 베일 시대도 그랬었고 보통 이제 단단한 팀에다가 역습 축구 이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웨일즈는 3백에서 다시 4백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범용성 있는 수비들이 많다 이래가지고 3백도 시도를 했다가 다시 4백으로 가면서 좀 괜찮아지고 있다. 직전 아이슬란드한테도 2골이나 넣고도 잠그지 못한 게 아쉬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보였었는데 오랫동안 웨일즈의 색깔은 단단히 걸어 잠그고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하는 이게 오랫동안 색깔이었었거든요. 뭐 베일도 그렇고 다니엘 제임스라든지 이렇게 좀 스피드 스타들 위주로 많이 좀 게임을 풀어나가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웨일스는 큰 변화를 꾀하는 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 이제 국대 레전드 출신들 웨일즈 출신으로 게리 스피드, 뭐 콜먼, 긱스, 루페이지 뭐 이런 감독들이 계속해서 갈아 끼우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벨라미입니다. 옛날에 이제 벨라미가 뭐 리버풀에서도 뛰고 그냥 좀 사건 사고가 많은 공격수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도 감독으로서 우려보다는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도 꾀할 줄 알고. 반대로 이제 몬테네그로는 여전히 노장들이 한 자리씩을 해먹고 있다. 제가 뭐 요베티치라든지 스테판 사비치는 요즘 잘 안 나오지만은 아직까지도 뭐 마루시치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팀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물론 뭐 크루스토비치처럼 레체 이런 싹수 보이는 유망주도 있지만은 선수단 퀄리티를 높여줄 중원 자원이라든지 뭐 단단한 수비수 이런 애들이 등장하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주전격으로 올라오던 골키퍼 사르키치 골키퍼가 올해 6월달에 병으로 사망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었고 팀 자체가 뭐 잘 풀리지는 않고 있는 편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뭐 웨일즈가 홈이기도 하고 뭐 맞대결 같은 것들 보면은 옛날에도 많이 만났었고 2024년에 한번 만났는데 이때는 웨일즈가 그 바로 이제 지난달에 원정에서도 2대1로 이겼었거든요. 요즘 웨일즈의 폼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뭐 웨일스의 승이라든지 그리고 몬테네그로가 좀 끈덕진 거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뭐 햄무 같은 것들도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언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웨일즈가 요즘에 색을 천천히 변화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약간 좀 빡세 보이기는 해. 다음 경기 우크라이나 대 체코인데 우크라이나는 여기다 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기 그리고 체코는 여기
이거 뭐 제 임의대로 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시지는 마시고. 자, 둘 다 이번에 유로 본선에 진출을 했었죠. 근데 하지만 둘 다 좀 기대 이하였습니다. 체코는 뭐 본선 직행을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어렵게 플레이오프로 갔는데 까보니까 사실 뭐 좋지는 못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요. 사실 나는 우크라이나가 조금 정이 안 가, 요즘에. 이번에 원래 도우비크도 못 나온다고 하더니 소집도 돼가지고 선발까지도 나왔습니다, 직전 경기 때. 그리고 뭔가 이제 경기 내용이 안 좋다가도 내가 가면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잘 안 지더라고. 제가 우크라이나를 좀 불신을 해가지고 반대를 까거나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지난번에 뭐 조지아전도 그렇고 뭔가 나랑 사대가 안 맞는데, 어쨌든 원래 이제 무드릭이 직전 경기도 골을 넣었거든요. 첼시에서 개 못할 때도 분명 이제 국대에서는 애국자였어요. 무드릭은 국대에서는 계속 잘했어. 첼시에서 욕먹을 때도.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에이스기는 하다. 이번에 근데 우크라이나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템스나 유로파리그 분석을 할 때도 최근에 이제 디나모 키예프라든지 샤흐타르 같은 우크라이나 자국리그의 전통 강호들이 이런 유럽 대륙컵에서 별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집 명단 26명 중에 지금 18명이 자국리그 소속이거든요. 이런 뭐 샤흐타르나 키예프 소속도 많고, 이런 팀들이 폼이 안 좋다 보니까 나는 우크라이나가 좋은 시점은 아닐 거다. 생각보다는 조지아 상대로도 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체코, 얘네들도 유로에서 실망스러웠다고 했었었죠. 얼마 전에 그 조지아 원정 가가지고 4대1로 개털리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홈에서는 9월달 10월달에 우크라이나나 알바니아를 잡았었다. 근데 보니까 체코가 이제 유로 이후로는 선수단의 변화가 꽤 많아요, 지금. 체르브라든지 슐츠, 비티크, 흐르냐치, 이런 좀 어리고 경험 적은 선수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또 이 경기가 우크라이나의 홈 경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이게 폴란드의 브로츠워프라는 곳에서 중립구장에서 열리는 경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체코가 크게 밀리는 건 없을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일단 종잡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보는 관점보다는 생각보다는 잘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 종잡기는 힘들고,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정도? 이게 보니까 체코 프렌 배당도 1.4밖에 안 돼가지고 맛도 없고 별로 안 가고 싶은 경기인데, 뭐 무승부라든지 체코의 프렌 정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덴이랑 에스토니아인데요. 스웨덴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여기다 나왔네요. D티어에서 맨 꼭다리에. 이게 아마 얘네들이 그 유로 예선에서도 같은 조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몇 번 만났었어. 상대전적상으로 이제 2023년 이후에만 4번을 만났습니다. 유로 예선에서 2번 만나고, 친선전도 한 번 하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지금 스웨덴이 떨어져가지고 같은 조인데, 전부 다 스웨덴이 최근에 많이 이겼었어요. 스웨덴이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모두 이겼다. 만남이 잦은데 스웨덴이 뭐 대파한 게 눈에 띄죠. 좀 의미가 적은 이런 그 발티컵이라든지 뭐 NOF,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튼간에 이런 의미가 없는 대회들을 제외를 하면은 상대전적이 8승 1무로 스웨덴이 매우 강력합니다. 스웨덴이 에스토니아는 그냥 쥐잡듯이 팼네요. 에스토니아가 속한 이 발트 3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얘네들이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스웨덴 얘기를 할 때 포르투갈 리그에서 득점왕을 먹었던 요케레스의 대폭발이라든지 뭐 이자크, 그 엘랑가라든지 쿨루셉스키, 요즘에 스웨덴이 공격 재능 쪽에 미래가 밝은 편이라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중원이나 후방 쪽에도 조금 더 인재가 나온다면은 더 가능성이 보일 것 같긴 한데, 무튼 지금 스웨덴이 공격력 자체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 폼도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에스토니아가 직전 경기 때 아제르바이잔이랑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못해. 이날도 에스토니아가 아마 홈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경기를 봤는데 솔직히 별로 못하더라고요. 상대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에스토니아보다 조금 윗급이어가지고 오버페이스를 하다가 오히려 뒷공간이 열어져가지고 그거를 에스토니아가 넣은 거였었거든요. 나는 근데 스웨덴 정도의 팀이 직전 경기 아제르바이잔만큼 막 후방에서 실수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 아무래도 스웨덴이 배당도 별로예요, 이거는요. 저번에 만났을 때도 배당이 되게 별로였는데, 일단은 뭐 저는 마헨 정도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마헨 정도는 보도록 하고, 뭐 이렇게 원정에서도 한번 바로 작년에 중요한 무대인 유로 예선에서 5대0으로 대파를 한 게 있었던 거, 이런 것들 보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마헨은 뭐 1마헨이든 2마헨이든 원하시는 대로 봐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오바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웨덴이 어지간하면은 마헨 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탈리아 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탈리아 유니폼, 제가 이탈리아의 또 오랜 팬이어가지고 이탈리아를 좋아하는데, 이탈리아는 일단은 저는 여기, 원래 이탈리아가 이번 유로에서 너무 못해가지고 원래는 저는 이쪽쯤에 놨었거든요. 4등 5등 정도에 좀 많이 내려왔어. 이스라엘은 저는 여기다 놨습니다. 이번에 얘네들이 왜 만났냐면은 네이션스 리그가 총 4단계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제 B였는데 이스라엘이랑 보스니아가 A티어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가 떨어졌죠. 저는 이스라엘이랑 보스니아가 뭐 유로도 못 나갔고
둘 다 폼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얘네가 네이션스리그 A까지 올랐단 말이야. 저는 얘네들은 처맞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기도 하고. 이탈리아는 직전 경기 때 벨기에를 그야말로 압도를 했었거든요. 진짜 나는 경기 보면서 행복했어. 그때 유로 16강에서 스위스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으로 그냥 개발렸던 그런 것들을 생각이 나다가 요즘에 좀 잘합니다. 프랑스도 잡고 하면서 이탈리아 경기 보면서 행복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로렌조 펠레그리니가 퇴장을 당했었죠. 퇴장당하고 바로 벨기에 좋은 세트피스로 실점까지 하고 이게 펠레그리니가 그날 경기가 또 이제 로마 홈 경기장이었어요. 올림피코 스타디움이었는데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펠레그리니가 원래 지금 리그에서도 이 새끼가 나오면 욕을 먹습니다. 야유를 해요 관중들이. 근데 심지어 이 경기에서 퇴장까지 당했다. 올림피코에서 국대 유니폼을 입고 10번인데 특히 의미가 깊은 야유받고 나갔어요. 다시는 저는 국대에서 못 볼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로렌조 펠레그리니가 퇴장당하기 전까지 이탈리아의 경기력은 최상이었다. 특히나 이제 좌우 윙백 디마르코와 캄비어서의 이런 윙백들이 엄청 솔리드했었고 중원도 지금 바렐라가 없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프라테시가 애국자거든요. 어쨌든 이제 얘네들도 지난 9월달에 이탈리아가 원정에서 이렇게 2대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도 원래 마행 직전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종료 직전에 골 넣어가지고 이게 핵무가 된 거였었거든요. 원정에서도 이겨봤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탈리아라면은 충분히 마행이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요상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탈리아나 프랑스, 벨기에 되게 어려운 상대들이 많이 있는 조인데도 요상하게 위급 팀들한테 한 골씩은 넣어주고 있거든요. 전부 다 한 골씩 넣고 패배를 했어. 그런 점이 조금 거슬리기는 해.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이탈리아의 예상 선발 명단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그 벨기에 상대했을 때보다 로테이션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골키퍼 돈나룸마 대신에 비카리오를 쓰고 있고요. 중원에 이제 파지올리를 선발로 써보는 거 뭐 나쁘진 않아. 사무엘 리치도 지금 맨시티 이적설도 나오고 좋지만은 파지올리도 유벤투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윙백 디마르코랑 캄비아소가 다 나오고 공격진에 라스파도리 써보는 거 아무래도 직전 경기 때 로렌조 펠레그리니가 정말 못했기 때문에 라스파도리가 나오는 거 나쁘진 않아요. 나폴리에서도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특히나 리그에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레테기가 또 한번 득점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오늘 이탈리아의 라인업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대로만 나온다면은 저는 또 한번 이탈리아의 승리 가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배당이 너무 별로야 이탈리아가. 저는 솔직히 마헨도 그냥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헨 배당도 너무 별로더라고. 이럴 바에는 오늘 이탈리아를 가는 의미가 크지는 않겠다. 홈이니까 오늘 우디네스 홈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이탈리아의 뭐 이햄무 같은 고배당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 뭐 벨기에나 프랑스한테도 한 골씩 넣고 좋은 경기력 보여줬다는 거. 그게 조금 거슬려가지고 좋은 경기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한 골씩 넣고 비볐거든요. 꽤나 그러니까 상대가 이스라엘을 아주 초장부터 개패지는 못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탈리아 이햄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대 프랑스. 벨기에는 여기 있고요. 프랑스는 여기 있어. 근데 얘네들의 최근에 맞대결이라든지 유로에서도 프랑스가 벨기에를 이겼는데 큰 간극까지는 아니에요. 원래 프랑스는 제가 A티어에서도 최소 2등 3등에 났거든요. 워낙에 유로에서 필드골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네이션스 리그에서 이탈리아한테 홈에서 패배를 한 거 70년 만에. 이렇게 요즘 프랑스가 폼이 좋지가 못해요. 그래갖고 제가 프랑스를 조금 내렸는데 벨기에는 얘네들이 잘해가지고 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덴마크나 크로아티아 이런 레벨들보다는 그래도 위로 나와야 되긴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건데 벨기에가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 황금 세대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막 2018년 이럴 때 막 아자르가 한창 잘할 때라든지 덕배라든지 이런 애들이 잘할 때는 월드컵에서도 4강까지 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좀 이제 은퇴한 선수들도 많이 있고 이번에 유로 본선에도 조금 실망스러웠었습니다. 예선은 무난하게 뚫었는데 본선에서도 1등을 못했죠. 루마니아한테 1위 자리를 내줬었고 이후에 네이션스 리그나 A매치도 아쉬웠었다. 계속해서 이번에 이탈리아전도 진짜 펠레그리니의 퇴장이 아니었으면은 이길만한 경기가 절대 아니었었어요. 특히 점수도 이탈리아가 한 명이 부족했는데 점수를 이게 오픈 플레이에서 낸 게 아니라 세트피스로 비빈 거였거든요. 좀 뽀록이 좀 섞였다고 봐야지. 어쨌든 간에 그래도 벨기에는 지금 도쿠. 옛날에 이제 도쿠가 유로 2020에서 이탈리아 상대를 했을 때도 되게 잘했었고 이후에 뭐 맨시티까지 갔습니다. 맨시티에서도 뭐 잘하는 편이고 이탈리아전에서도 도쿠가 이탈리아가 포백으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한 명이 부족하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제 디로렌조가 도쿠한테 엄청 고전을 한 거야. 그래갖고 도쿠 하나 때문에 이탈리아가 다시 3백으로 전환을 하게 했어요. 그 정도로 개인 전술이 뛰어난 선수다. 하필이면 오늘 도쿠가 상대해야 되는 프랑스의 선수가 이 데인마크 끝판왕이죠. 쥘 쿤데입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도 볼만할 것 같고 프랑스도 폼 회복 여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벨기에나 이스라엘 이런 팀들 상대 연승으로 나아지긴 했는데 워낙에 좀 상대들이 이스라엘은 약하고 벨기에도 폼이 바닥이어가지고 좀 확실히 좋아졌다고 말하기에는 약간 아직은 좀 시기상조야. 그런 생각인데
맞대결상으로 벨기에가 오늘 홈이잖아요. 근데 벨기에가 홈에서 프랑스를 이겨본 게 엄청 오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벨기에가 홈에서 프랑스를 이겨본 게 1981년. 80년대 우리나라 이제 응원단이 붉은 악마잖아요. 80년대 벨기에를 두고 그 붉은 악마라는 별칭을 보여줬었어요. 뭐 얀 쉘레만스라든지 에릭 게레츠 뭐 이런 분들. 벨기에가 지금도 황금 세대지만은 그때도 나름대로 볼을 잘 찼을 때거든요. 그때 프랑스를 홈에서 이겨본 게 마지막이고, 최근에 이제 뭐 전적 보면은 뭐 유로 본선도 그렇고 네이션스 리그도 그렇고 전부 다 프랑스가 많이 이겼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직전 유로에서 프랑스가 이겨봤다는 거, 이게 좀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이날 아마 얀 베르통겐의 자책골이었으니까 이때도 프랑스가 필드골을 계속해서 못 넣었을 때였는데 어쨌든 프랑스가 이기긴 했다는 거, 그만큼 벨기에가, 프랑스도 흔들리고 있는데 벨기에는 더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거는 그거죠. 프랑스가 지금 이제 그리즈만이 이번 국대 주간을 앞두고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바페도 레알에서 뭐 부상 같은 이유 때문에 소집을 이제 좀 거절을 했죠. 지금 프랑스가 이번 국대 주간이 지난 거의 한 10년 가까이 프랑스의 공격을 책임지던 두 선수가 빠진 시점이라는 거, 이게 좀 많이 커 보이거든요. 물론 직전 이스라엘전은 워낙에 상대가 약하기도 하고 은쿵쿠 같은 애들도 골도 넣어주고 지금 튀랑도 세리아에서 폼이 좋은 편이고 뭐 이러긴 한데, 아무래도 프랑스의 구심점들이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프랑스를 좋게 보고 싶은데 저는 승패 접근보다는 그냥 언더, 승패 쪽을 본다면 저는 무승부라든지 프랑스의 신승? 햄무?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대 네덜란드 경기. 저는 독일은 여기다 놨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여기다 놨어요. 분명히 둘 간에 약간 좀 간극은 있기는 하다, 뭐 이런 시점이죠. 독일이 원래 그 전까지 별로 못하다가 계속해서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탈락도 하고 되게 스무스러웠는데 이번 유로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홈팀이기는 했지만은 뭐 네덜란드도 4강까지는 가고 둘 다 4강 팀들인데, 그래도 저는 독일을 조금 더 위에 두고는 싶어요. 일단은 티어 자체는 저는 이렇게 놨고요. 독일이 이번 직전 경기 때 바로 보스니아한테 주력 친구들이 많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크루스의 은퇴라든지 귄도간도 은퇴를 하고, 이래서 중원이 특히 좀 많이 구멍이 있었고, 공격진에도 무시알라 같은 애들, 그리고 뭐 카이 하베르츠, 필크루크 이런 좀 주전들이 많이 빠진 시점이었었는데 운다프가 이날 해트트릭 미수였었습니다. 나름대로 잘했었고 비르츠도 예상보다는 괜찮더라고. 요즘에 비르츠가 사실 뭐 부상도 있었고 폼이 좋지는 못했었는데 이날 어시스트도 기록도 하고 잘했어요, 나름대로. 하지만 역시나 무시알라가 없다 보니까 송곳처럼 박스 안을 타격해주는 선수가 별로 없었던 거, 이게 아쉬웠었고, 중원에서의 볼 흐름 자체도 사실 막 크루스나 귄도간 있을 때보다 좋은 편은 아니었었어요. 그래도 안드리가 링커 역할도 되게 잘해주고 롱패스도 잘 찌르고 볼 안정화도 잘해줬다. 이게 꼴치도 2번 정도 있었고요. 그나브리의 뭐 이런 그 꼴치라든지 페널티킥이 사실은 오른발이 박스 안에 있었는데 안 불렸던 거, 좀 불운한 경기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 자체는 제코한테 실점도 하고 2대1 신승이었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필드 플레이어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골키퍼도 보면요, 지금 노이어도 국가대표팀 은퇴를 했고요. 헤어슈테겐도 바르시아에서 장기 부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전 경기가 이 니벨 골키퍼가 데뷔전이었었거든요. 그날 사실 위기는 별로 없었는데 제코한테 헤딩골도 글쎄 이거 노이어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 거의 뭐 들어가는 게 정배긴 했는데 어쨌든 니벨도 데뷔전이었다는 거, 이 독일이 좀 후방도 약간 좀 의구심이 들긴 든다, 그런 경기였었던 것 같고요. 뭐 네덜란드는 저번에 얘네들이 만났을 때 그 9월 달에도 만났었거든요. 이때도 독일이 조금 주도를 하고, 독일은 이때 뭐 풀멤버였으니까 독일이 주도를 하고 네덜란드가 역습을 하는, 또 근데 역습이 나름대로 잘 먹혔거든요. 그런 형국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네덜란드 원정이란 점이죠. 더구나 직전 경기 때 헝가리조차 어떻게 못해봤다. 아까 말했다시피 점유율이 거의 뭐 75대 25 이 수준이었는데, 좀 네덜란드는 독일만큼 상대를 가둬놓고 패가지고 점수로 뽑아먹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보인다, 이런 생각이고, 독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네덜란드보다는 조금 더 위체급은 맞다.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주전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시점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홈이라도 독일의 승리를 막 확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뭐 옛날부터 이거 상대 전적 같은 거 보면은 얘네들이 뭐 1970년대부터 꾸준하게 엄청 라이벌이었었잖아요. 월드컵 결승에서도 만나고 막 월드컵에서는 서로 침뱉고 주먹질하고 뭐 그런 팀들인데 옛날부터 되게 라이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로 예선 같은 큰 무대에서도 네덜란드가 독일 원정승을 거둔 적도 있었다. 반대로 독일도 네덜란드 원정승도 거둬보기도 하고, 쭉쭉 보면은 생각보다 상대팀 원정 가가지고 이겨본 게 꽤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분명 독일이 조금 윗급은 맞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 누수가 많다는 점,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저번처럼 독일이 좀 가둬놓고 상대를 패는 능력으로 점수를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네덜란드가 오히려 웅크리다가 역습 기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네덜란드의 역습에 좀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승리가 가까운 쪽 자체는 저는 독일 쪽이라고 보긴 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다이크가 직전 경기 때 퇴장당했거든요. 그런 점도 사실 뭐 걱정은 많이 되기는 되죠. 근데 그 자리는 제 생각에는 더브라이가 채울 것 같아. 더브라이도 지금 인터밀란에서 주전 밀린 지가 꽤 돼가지고 그런 점들도 아쉽긴 해. 근데 일단은 저는 직전 경기도 보니까 사실 독일이 운다프가 그 정도 터져가지고 2대1이었던 거지 뭐 작년에 슈투트가르트에서도 꽤나 잘하긴 했지만은 이 정도 막 국대 레벨에서 멀티골까지 기록하던 그런 선수 레벨은 사실 아니거든요. 뭐 정해진 게 많이 없다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것도 어려운 경기예요. 사실 돈 걸고 보기엔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고 간다면 그냥 독일 햄물 같은 고배당 뭐 독일승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저는 근데 독일이 뭐 홈이기는 해도 배당값을 확실히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되긴 돼요. 독일이 그만큼 누수가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